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실한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네, 주말에는 생각나죠? 실한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30대 여성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미 한번 사연을 보내주셨던 분의 AS 상담이거든요. 기억납니다, 이분. 네,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남친의 양다리 의혹 사연을 보냈던 여자 사람입니다. 사연 보낸 이후로 의심엔 의심으로 이어지는 지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설픈 남친의 잔머리를 끝내주고자 술 먹자고 해서 하루 얘기를 했는데 뭐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뜬 마음으로 몇 주 지내다 보니 제가 너무 정이 떨어져서 저한테도 남친한테도요. 내가 마무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한 번 더 사연 보냅니다. 나 그냥 너 필요 없다.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는 것도 참 싫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네. 네. 야, 이거 너무 묵직하구만요. 네, 우리가 어지럽도록 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그때 사연 말씀드릴 때 지켜보라. 한 달 정도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한 달 정도 지켜보면서 내 마음도 변할 수 있을 거다. 그걸 지켜봐라 했던 게 바로 이 상태입니다. 네. 변한 거예요. 그쵸. 이제는 그 남자한테 누가 있건 없건 그 남자가 누구를 썸 타건 말건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남자한테는 정이 떨어진 거예요. 확증이 나왔으면 뭐 선택이 좀 쉬웠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때 필요한 거는 증거 혹은 내가 결백하다는 어떤 또 다른 알리바이가 아니고 확신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남자가 결백을 주장하거나 알리바이가 딱 걸리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얘랑 그래도 같이 있으면 그래도 뭔가 내가 의지할 곳에 아직 있네? 얘는 그래도 나랑 같이 있는 게 좋다는 거네? 이걸 확인하고 싶었는데 뭐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지. 네. 그래서 마음이 변했다.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정확히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것까지 온 걸 보면 그 남자의 그 행태는 변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지켜보는 와중에 사연 보내신 분의 마음도 현 남친에게서 많이 정리된 겁니다. 네. 이러면 오히려 상황이 간단해진 겁니다. 네. 이분의 그 진짜 문제는 남친에게 누가 이제 생겼다, 뭐 이런 것보다 권태기가 찾아왔는데, 이걸 어떻게 지나갈 거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권태기를 맞아서 생각을 해보니 아닌 것 같다. 라고 잠정적인 결론이 난 거 아닌가. 그래서 권태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권태기는 둘 사이에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루즈해지는 거고, 여기는 명백하게 남자의 양다리 의혹이 계기가 된 겁니다. 그 의혹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남자친구의 그 믿음직스럽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지친 거예요. 여자분은. 저는 이제 남자 쪽에다가 조금 포커스를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다른 사람 더 챙기고 막 뭐 옷 갈아입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분명히 이제 권태가 와서 한 걸 텐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잘 극복하려면 남자 쪽에서 다시 자기를 이렇게 좀 체근하면서 좀 붙잡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시기를 지나가 보니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냥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헤어지는 데 있어서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냥 명확하게 얘기하고 네. 여기까지인 것 같다. 미안하다. 그만하자. 너무 뻔하고 너무 짜증나고 애매한 말이지만 내가 뭐 걷다 대고 뭐라고 하기 힘든 그 말을 오늘 제안해 줄 수 있겠네. 시간을 좀 갖자. 아씨, 뭔 말인지 알겠는데 애매하고. 마법의 묘약이죠. 그렇죠. 시간을 갖자. 그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인생의 기회가 오셨다는 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시간을 좀 갖자 나 이러고. 되게 싫어해, 그 말. 그건 싫어하지. 근데 이게 말하기 편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냥 시간을 갖자. 굉장한 말이죠. 뭔 시간을 가져. 그렇지. 그렇게 그냥 던져버려? 그 문장을. 근데 시간을 갖자 그랬을 때 남자 쪽에서 왜 그러냐. 이유라도 좀 알자.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어떤 의혹과 그 뒤에 있던 프로세스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도 별 생각 없었네. 내가 이렇게 던졌는데 지금 저렇게밖에 반응을 안 해? 지 약간 멋있고 슬픈 표정으로 가만히 있네. 오케이.
그냥 요대로 끝나도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아니, 이게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은, 이렇게 해놓으면 공을 저쪽에 던졌잖아요. 근데 공을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또 잘못 처리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또 마음이 썼거든. 시간을 갖자, 그랬는데, 그래, 시간을 갖자. 이제 벌써 와. 시간을 언제까지 가져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여기서는 그만하자. 그래. 라고 정리를 해버리는 게 낫지 않나. 아무튼 저는 그래요. 저는요.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시간을 갖자고 말하는 편이 한결 스무스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면 대놓고 여기서 끝내자. 속 편할 수 있죠. 깔끔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뭘 잘라버리기에는 지금 정황에 드러난 것도 없지? 뭐 애매하지? 결국에는 이 남자가 그냥 네가 마음이 변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바람 폈다는 증거 있어? 이런 식으로 더럽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더럽게 나오면 어때? 안 보면 되지. 그게 그냥 쉽게 딱 자르는 문제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만나온 시간이란 것도 있고 3년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하는 게 비록 내가 헤어지자고 할지라도 내상이 될 수 있거든요. 상처를 너무 한 번에 깊이 파지 말자. 시간을 갖자. 마법의 단어. 우리 그냥 시간을 좀 갖자. 그래, 속담은 괜히 네,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 시간을 갖잖아요. 그럼 얼마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말 서로 안 하게 되고요. 급한 쪽이 얘기하게 돼. 그렇죠. 네. 근데 남자 쪽에서 급하게 그렇게 얘기 나온다. 그러면 뭐 하는 거 봐서 되는 하는 거지. 거 봐서 이렇게 그렇겠죠. 내가 약간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말 없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앞으로 쭉 영원히 가지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시간이 언제쯤이면 그러면 이 정도 시간이면 확실히 됐고 이제 확실히 우리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하려면 몇 주를 더 기다려야 되나요? 본인이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 통상 저의 경험에 따르면 한 계절 정도가 지나가면 알게 됩니다. 야. 네. 2, 3개월. 근데 이랬다? 그런데 시간을 갖자 해놓고 다다음 주쯤에 사연 온다? 저희 논산 잘 갔다 왔어요. 막 이럴 수도 있어. 그러면 행복한 거죠. 그러면 네. 잘 넘어간 것이니까. 근데 만약에 김프로처럼 뚝 잘랐잖아? 어. 논산 잘 못 가. 시간을 갖자고 하면. 그래. 시간을 갖자고 한 거잖아. 헤어지자고 한 게 아니잖아. 사람들이 팀이해가지고 말이야. 끔끔해짐이 분명해야지. 아니 말이에요. 북한에서 정상회담 제안 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나겠습니다. 하셨습니까? 조건을 맞춰가며 만나보자 하셨잖아요. 네? 그래요. 네. 현명한 답인 겁니다. 네. 일단, 술친구 보내드릴 테니까, 네. 시간을 갖자고 말하는 게 옵션 1번. 1번. 2번은, 그만하자. 라는 게 2번. 2번. 술을 드시고, 술친구를 드시고 난 다음에, 네. 원하시는 옵션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의도치 않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앙케이트 열린 결말. 열린 결말 좋아. 그러네. 자, 새신자가 오늘도 많이 있는데, 네. 새신자 소개 마저 해주시죠. 영어가 많이 있네요. 긴장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해 주시고요. 스머프 77, 시우라빠, 아지라엘 77, 안녕지의, 알아익, 단발, 엠비다스, 외로울걸, 용용용가리, 봉선생, 은서야, 이니, 이스질리, 절세의 남자, 지금은 아이비, 아이시대, 체게바라 38, 최후에 보르는 케이트 윈슬렛, 코엔 형제, 쿨랭, 키다리 77, 키다리 아저씨, 푸하하하 333, 프랑스와즈, 호박여사, 흐흐아, 문0570, OH0208J, 올리버 트리9, 오리젠, POL8952, PRESESEC55, 레드헤어, RYO, SID, 스티그마 액터, TJMOKUOIU, WOROSAA님까지. 힘들어.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욕 보십니다. 네, 저희는 광고 듣고요. 2부에서 김용민 시사평론가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자, 김프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김프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뭐 행사를 하죠? 그렇죠. 공개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올라갈 건데 오후에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오후 4시에 시작해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이 있고, 오후 7시부터 이제 화려한 네, 피날레 예. 마지막 그 행사가 있는데, 네. 그 행사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 돼지 엄마가 또 함께 아, 장식해 주시느라고 알겠습니다. 떡값을 가져오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떡값을 드렸습니다. 예, 떡값. 사실은 뭐 기업이 정치인이나 검사한테 주는 떡값은 뭐 억 단위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근데 제가 한번 그래서 한때 시사평론가 리즈 시절에 1억 원으로 떡을 맞추면은 어떻게 되나 따져봤어요. 방앗간에 전화해가지고. 아, 진짜요? 1억짜리 떡을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1억짜리 떡을 맞추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한 사람이 먹으면 죽는다.
죽겠지. 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예. 아, 그래서 저희가 떡도 뭐 있으니까 방송을 듣고 충동적으로 가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대학로에 있는 자유극장이니까 예. 오시면 티켓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음 기회에도 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요일에 말이죠.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이 얼추 드러났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뉴스라고 보면 뭐 이 뉴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예. 완벽하게 모든 의혹이 다 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 최순실도 얘기를 안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조사를 두 사람은 안 받고 나머지 사람들이 얘기한 걸로만 결론을 내린 건데 그래도 미흡 하나마 어쨌든 뭐 실체가 조금은 드러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실은 없잖아요. 없죠. 박근혜, 최순실. 없죠. 뭐 진실을 얘기할 리도 없을 것이고. 예.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예. 과연 이것이 100% 날 것일까? 는 의문은 조금 있기는 해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제 입 맞췄을 것이다. 왜냐면 3인방도 그래도 뭐 이 지경이 된 마당에 솔직하게 얘기는 하지만 예. 이제는 뭐 최순실이 왔다 갔다 한 게 그렇게 큰 뉴스는 아니잖아요. 당시에는 그냥 너무 꽁꽁 숨겨야만 하는 예. 뉴스기는 했는데 지금은 뭐 다 드러난 마당에 예. 큰 뉴스는 아니라서 얘기를 하는데 무리는 없겠지만 예. 저는 하나 좀 걸리는 건 뭐냐면 예. 그 10시 41분에 예. 간호장교가 의료용 가글을 전달해 줬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뭘까가 좀 궁금해요. 조여옥. 네.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쭉 보면 10시 20분에 침실에서 빼꼼히 나와가지고 얘기를 들었다는 거고 예. 10시 22분에 김장수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하나마나 한 지시를 했겠지. 예, 뭐 구조의 뭐 만전을 위해서 뭐 전원 구출하게 하라 뭐 이런. 네, 택도 아닌 소리 그것도 나중에 이제 마사지를 했겠지만 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10시 41분에 간호장교로부터 의료용 가글을 전달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예전에 나온 국회에서 나온 얘기니까. 예. 그리고 2시 15분에 최준실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문고리 3인방향하고 5명이 모여서 뭐 회의를 하고 중대본에 갑시다. 그리고는 2시 50분에 회의가 끝날 무렵에 이제 야 저 미용사 불러라. 그래서 미용사가 빨리 들어가가지고 머리하고 정자매가 네, 올림머리 하고 난 다음에 이제 5시 15분에 중대본에 가가지고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발견이 힘듭니까 지금요? 뭐 어쩌고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소리를.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TV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맥락대로라면 늦잠 잤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쳐 자다가 깨우니까 빼꼼히 나와가지고 넉넉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최순실이 중대본 가라 그러니까 올림머리는 하고 그냥 갔다라는 걸로 정리가 됐는데 자, 그런데 조여옥 씨가 의료용 가글을 전달했다. 그 가글로 뭐 했을까요? 그러니까 실밥 이렇게 넣어가지고 리프팅하고 하는 거가 보도에 많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점으로 찍혀가지고 이제 팽팽하게 하느라고 그거를 입 안쪽으로 해서 시술을 하니까 가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장치를 못하니까. 그럼 그때 의료용 시술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시술을 그날 당일날 바로 안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가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전날 밤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뭐 이분은 이제 옛날 거를 샴푸도 옛날 브랜드 자기가 쓰던 것만 계속 절판이 됐는데도 전효옥 의원이 얘기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쓰는 뭐 분이잖아요. 그 보좌관 비서진이 전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그 샴푸를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무슨 샴푸일까? 봉봉 샴푸 뭐 이런 거? 하여튼 그게 나오지 않는 샴푸인데도 어렵게 찾아가지고 갖다 줄 정도니까 이분이 평소에 가글을 즐겨서 하셨을까? 저는 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가글 저기 저 화장실에 놓지 않았을까요? 뭐 하여튼 양치를 하셨겠죠. 근데 의료용 가글을 그렇게 흔하게 쓰지 않기 때문에 의료용 가글을 간호장교가 전달해 줬다는 거는 뭐 이 전후를 해가지고 그 뭐 나중에 뉴스도 나왔습니다만 세월호 사고 있고 난 다음에도 시술을 한 것이 또 추정이 되는 사진들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주변에 계속 그 시술들을 이제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단순히 그냥 늦잠을 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전날부터 시작해서 10시 초반대 보고받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 이후 2시까지. 10시 때 잠깐 모습을 드러냈고 그 전으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때 그냥 단순히 늦잠을 잔 거라면 늦잠이 하면 잘 수 있죠. 100번 양보해서 10시 반까지 자다가 아니 그래도 수요일 아침 10시 무슨 뭐 평소 휴일도 아니고 말이죠. 이거는 뭐
우리 일상생활 직장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활할 수 말이 안 있겠습니까?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정말 100번을 양보해서 뭐 그 전날 이제 드라마를 보시느라고 새벽까지 이제 계시다가 새벽 6시에 잠을 잤다고 칩시다. 그럼 10시 반까지 잘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막 사고 난리가 나가지고 연락이 안 되고 막 달려가가지고 이제 깨웠단 말이에요. 그럼 10시 20분에 나왔는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배가 뒤집혀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정상적이라면 2시 15분에 최순실이 오기 전까지 TV도 틀어보고 뭐 하고 이렇게 씻고 난 다음에는 당장 집무실로 가서 장관들 불러가지고 상황 파악하게 하고 그러기에는 이제 너무 해맑으신 분이라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랬다 칩시다. 어쨌든 정신은 맑게 이제 씻고 나면 정신이 맑아지니까 뭐 본인이 어떻게 하지는 못해도 물어라도 볼 거 아니에요. 뭐 김장수가 됐든 김관진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야 이거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되지? 그러면 저는 상식적으로 보자 그러면 최순실이 더 빨리 들어갔어야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11시가 됐든 12시가 됐든 빨리 야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들어와 봐봐 잠깐만. 그럼 들어와야 되는데 2시 15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근혜는 TV를 안 봤다 하더라도 바깥에 모든 사람은 배가 쓰러져가지고 가라앉는 걸 봤잖아요. 저작거리 그 식당에 아저씨들 난리 났잖아요. 노동자들 다 그 TV 보면서 아침 9시부터 발을 동동 굴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순실도 봤을 거고 주변 모든 사람은 다 이제 뉴스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을 텐데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잖아요. 그러면 2시 15분에 니지마키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할 일인가? 그리고 그 전에 가글은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저는 뭐 그날 당일날 시술을 하고 뭐 이러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면 그게 뭐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출입 기록이 있거나 그랬으면 밝혀냈을 테니까. 근데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뭐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뭔가 아직 저게 된 게 아니니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냥 단순히 늦잠을 자가지고 늦게 일어난 것이든 아니면 뭔가가 있어가지고 뭐 시술을 해서 그랬든 아니면 다른 게 뭐가 있었든 정말 비몽사몽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뭐 그래가지고 시간이 늦어졌던 것이든 이거는 허탈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보고 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사람을 감싸려고 주변에서 그 난리를 피우면서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쏟아내고 그렇게 보호를 하면서 수백 명의 유족들의 마음속에 대못을 박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 100% 의혹이 다 해소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기는 해서 뒤늦게나마 좀 다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검찰 발표에서는 10시 이후 그리고 2시에 최순실이 와서 회의를 할 때까지 뭘 했는지는 나온 게 없습니까? 거기서는 지금 뭐 물리적으로 밝힐 수는 없죠. 모른다고 하고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만 알 일이니까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3인방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 상태가 어땠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껴준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뭐 제가 이런 말하는 건 농담인데 뭐 너무 흉측한 농담이어서 한 줄을 더 걸리십시오. 이 3명 문고리 3인방 추리를 틀어서라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난 답을 구하고 싶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10시 10분 때 그 이전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의료용 가글을 받고 그 다음부터 최순실이 올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중대본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다음엔 또 뭘 했는지 뭐 없어 아무것도 없죠. 그게 사실 이제 밝히기가 뭐 이렇게 쉽지는 않을 테고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혼자만 있으니까 도대체 뭘 했길래 저렇게 뭐 하여튼 조금 답답한 면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드러난 거는 그 시간대 조금이라도 땡겨가지고 골든타임 앞에다가 보고 받았다는 걸 한번 해보려고 그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짓들이 너무 참 얼척 없잖아요. 그리고 김기춘 씨가 나중에 국회에 와가지고 얘기하고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한 거 보면 야 정말 간교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논리란 논리는 다 개발해가지고 대통령이 계신 곳이 뭐 집무실이고 그게 시간대별로 대통령의 동선을 뭐 하면 안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보안 경호상 얘기할 수 없고 뭐 이러면서 오만 가지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말이 될 듯 말 듯 그럴듯하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에 또 당시 여당은 맞장구를 치면서 또 뭐 그만하라고 하는 둥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야 정말 이럴 일인가 사람 하나 잘못 세워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바보 노릇을 하고 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뭐 이와 관련해서 처벌이 가능할까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하고는 조사도 안 받고 본인들이 뭔가를 지시를 해가지고 고쳐 이렇게 했어야 문제가 될 텐데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혐의들이 다 지금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서류 손상죄, 뭐 위증죄 뭐 이런 것들이라
이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지침 좀 고치시고 아니면 보고 내용도 이렇게 시간 좀 고치세요. 이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는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아무것도 안 했으면 밑에 사람들이 그것도 알아서 했겠죠. 예, 그걸 뭐 꼼꼼하게 지시받고 하고 이럴 캐릭터는 아니라서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은 이번에 기소하는 데서는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그리고 윤전추 네. 요 네 사람만 추가로 이제 기소가 됐거든요. 근데 김기춘, 김장수 이 두 사람은 직접 보고를 계속 했던 사람들이니까 네. 전화가 안 되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좀 깨워라. 뭐 얘기를 하게 해라. 뭐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국회에서 이게 경위가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으니까 이걸 면피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골든타임이 10시 17분인데 그때 배가 다 뒤집어지도록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못 살리고 뭐 했느냐가 추궁이 되니까 적어도 골든타임 전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는 맞춰야 되니까. 네. 그걸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보고서 다 조작하고 여기저기 막 말도 맞추고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국회에 보고를 했었는데 네. 그러면서 적용된 혐의가 허위 공문서 작성이란 말이죠. 국회에다가 보고하는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거니까. 근데 이게 7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는 형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 발표한 걸로 보면 한 징역 8월에서 최대 한 징역 2년 정도까지 될 수 있는 범죄예요. 근데 두 사람이 지금 다른 죄목으로 실형을 살고 있으니까 이게 또 사안이 작지 않잖아요. 수백 명이 죽은 사건이고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이제 안 하고 있었으니까 실제적으로는 실권을 휘두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허둥허둥 잘못하고 자기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 또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다 이렇게 은폐하고 했던 거니까 이거는 죄가 좀 중하게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고령인 것만 조금 걸려요. 고령이어서 뭐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조금 있기는 한데 죄질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보면 추가로 기소가 돼가지고 최대 징역 2년 그거보다 이제 더 가중해가지고 하면 한 2년 6개월까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아마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김기춘 씨가 고령이라는 점만 조금 걸리고요. 그럼 어쨌든 한 2년 이쪽 저쪽으로 형을 더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김건희 씨는 이제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볼펜으로 쭉쭉 그어가지고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다 이 내용을 또 나중에 가지고 이제 욕을 먹으니까 그러면 이거 다 고치고 지워버리고 안전행정부가 컨트롤 타워인 것으로 고쳐라 해가지고 그걸 다 이제 고쳐서 내려보내가지고 이거는 공용서류 손상죄가 적용이 됐거든요. 절차와 양식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고쳤으니까. 지침을 막 그냥 고쳤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7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막 시켰으니까 이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이제 또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5년 이하 1,000만 원 이하가 되니까 요것도 합쳐지면 뭐 2, 3년 왔다 갔다 하는 형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 윤전추는 이제 국회 나와서 위증했으니까 이미 최순실 국제투기 나와가지고 또 위증을 했었거든요. 이걸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금 받은 상태인데. 감옥에 있어요? 아니요, 집행유예 받았으니까. 지금 그냥 실형은 살지 않고 있는데, 요 위증이 이제 추가로 드러나가지고 되면,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전부 다들 부인하고 있거든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고 있어서 이걸 입증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김기춘 씨 같은 경우에는 고령인 게 좀 걸리기는 하지만, 끝까지 가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조여옥. 이 사람은 어떻게 처벌이 안 되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간호장교도 나와서 뭐 결과적으로는 위증을 이제 한 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직 군인이면 개헌 사항에도 들어가 있긴 한데 평시에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하겠다라는 게 개헌 사항으로 이제 들어가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대로라면 현직 군인은 군사 재판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사항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나와서 솔직하게 다 얘기한 것은 아니니까 문제가 될 소지도 문제를 삼는다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군사법원은 뭐 양형 기준이 다릅니까? 그렇죠. 대법원 양형 기준에 적용을 받지 않죠. 그건 이제 다르니까. 전혀 다른 섹션이에요. 민간인들은 그냥 일반 법원에서 받는데 군사법원은 약간 어떻게 보면 영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휘관이
법관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안에서는 되게 비민주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제 게 많이 좀 있다 그래서 네.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입에 오르내리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신경을 써서 하지만 군사법원 같으면 특히나 더 공개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으니까 말이죠. 위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려도 어쩔 수 없이 이행한 거에 대해 관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예. 이 사람이 문제가 되면 그 위에 지시한 사람 예.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막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그거는 자기들의 치부를 자기가 이제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외부적인 요인이 없으면 잘 진행되기가 쉽지 않기는 하거든요. 뭐 막말로 지금은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진영이 조금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미 그 안에서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 카르텔이 있을 텐데 그거를 자기들 손으로 깨는 거는 사실상 조금 쉽지 않아서 예. 이 사안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만약에 조혁 씨가 이제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군대 내에서도 상당한 부분의 인사가 좀 바뀌었고 분위기가 좀 바뀌었구나라는 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세월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방해했던 인간들 네. 면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윤선, 이병기, 안종범. 네. 결국 기소됐어요. 네, 추가 기소가 됐어요. 이 사건은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했었거든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이제 적용이 됐는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이 나오는 게 그렇게 막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돈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면 실형이 나오는 건 쉽지 않은데 세월호 사건은 사실 수백 명의 국민들의 이제 목숨이 달려 있었던 그렇죠. 사건이었기 예. 때문에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국가가 오히려 막 여론을 호도하고 자기들이 잘못된 걸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조사 활동을 막 방해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몇몇 드러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죄를 물으면 엄하게 물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이나 윤학배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이미 구속 기소돼가지고 지금 그렇죠.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예. 조윤선, 이병기 이런 사람들 다 지금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구속 기소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어쨌든 정부 여당의 불리한 결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막 만들어가지고 조직적으로 한 거라서 이거는 재판이 진행이 되면 아마 죄를 엄중하게 이제 물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혐의와는 별도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 조윤선 전 장관이나 뭐 이병기 씨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굉장히 조금 답답할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뭐 수사에 협조를 한 것도 별로 없고 예. 특히나 조윤선 씨 같은 경우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아니라고 이제 부인을 하다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본인이 살게 되는 형에 더해져 가지고 실형을 더 살아야 된다 그러면 본인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멘탈의 붕괴가 오겠죠. 네. 근데 이건 뭐 처음부터 조사가 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이고. 본인이 뭐 그럴 기회를 이제 놓쳤던 것이니까. 그 조윤선 씨를 기억하는 법조인들은 착하고 네. 똑똑한 누나 이런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네. 그런데 이전 흉악범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국정을 운영하고 공적인 책무를 맡는 위치에 가 있는 사람이 네. 철학이 없을 때 그렇죠. 생기는 가장 큰 어떤 폐해가 아닌가.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일하고 예. 본인 그냥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이건 참 사람 관리도 잘하고요. 네.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예. 사람을 정말 살뜰하게 잘 챙겨요. 예. 저도 뭐 개인적인 친분이 깊진 않았지만 네. 자리를 해본 경험이 이제 몇 번 있는데 정말 사람을 잘 챙겨요. 살뜰하게. 그러니까 그냥 만난 사람들은 굉장히 호감을 갖거든요. 그리고 네. 문화나 뭐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본인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난 자리에서는 권위적이지 않고 사람들 말 잘 들어주고 잘 맞춰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어서 아는 사람들은 안타까워할 텐데 이런 사람이 이제 올라가서 국가의 중책을 맡고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큰 방향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철학적인 가치 이런 건 없었던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빚어낸 비극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정말 택도 아닌 사건인데. 김하영 사건. 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기사를 접했을 때 안에서 잠궜는데 감금을 했다. 네. 잠금과 감금의 차이는 하늘과 땅인데 어떻게
이거를 감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인데 그걸 또 그대로 받아가지고 네. 문제를 삼았잖아요. 네. 검찰도 양심이 있어서 이거를 직접 기소하지는 못했어요. 아, 그랬어요? 약식 기소했어요. 재판까지 가면 불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 플레이하면서 욕보이고 뭐 약식 기소는 쉽게 말하면 그냥 검찰 차원에서 벌금형 정도 하면서 이렇게 끝내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법원까지 가가지고 막 재판 받고 막 이렇게 판결 받는 게 아니고. 근데 약식 기소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법원이 2014년에 이거를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1심, 2심 전부 다 무죄가 나왔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김하영 씨가 오피스텔에 있다가 나 좀 나가야 되겠으니까 나갈게요 라고 하는데 나오지 마! 그리고 막 문을 이렇게 못 나오게 밀고 했으면 그럼 감금이지. 그럼 감금이 돼요. 네. 근데 나오라고 하는데 본인이 안 나오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한 번도 표시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 법원까지 갈 일도 아니고. 그 보호해주겠다는 경찰 권은희 의원 네. 그 양반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응하지 않았어요. 네. 예. 그러니까 안에서 신고하기로는 사람들이 밖에서 너무 막 문을 두드리고 무섭게 해가지고 공포에 떨고 있으니까 와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112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출동한 경찰들은 전후 사정을 잘 모르니까 지구대 경찰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안에 별 문제 없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몇 마디 얘기를 나누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안에 괜찮다는 건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근데 본인이 나오고 싶다는 의사를 뭐 표현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안에서 증거인멸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증거인멸 실제로 했었고. 그렇죠. 예,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근데 그때는 이제 국정원 직원도 아니라고 막 본인이 막 발뺌을 했었고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말이 안 된다는 말을 너무 많이 했었거든요. 서초동에서도 당시에. 근데 결국엔 검찰이 창피하게도 이거를 꾸역꾸역 밀어넣어가지고 약식 기소를 하고 끝내려고 했던 거를 법원이 어쨌든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를 해서 지금 결과가 나온 거니까. 사법부조차도 욕을 보인 사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 이거를 기소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검찰을 보고 조사를 하라 그러면 돼요. 딴 사건도 많은데. 그러니까 법원이 일부러 정식 기소를 한 거군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본 거죠. 예. 이거는 약식 기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종결되고 나면 어쨌든 전과자가 되니까 이거는 재판에 붙여봐야 된다라고 한 거라서 예. 이거는 사법 시스템이 그래도 비교적 제대로 작동을 한 사건이라고 봐야 되고요. 예. 이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를 수사를 시키고 그걸 또 모른 척 받아가지고 수사를 해서 사실은 불기소를 했어야 맞죠. 예. 이건 말이 안 된다, 요건이 안 된다 해서 기소를 안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정권 입맛에 맞춰주느라고 예. 약식 기소를 한 검찰이 굉장히 창피할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모로 그냥 해프닝성이기는 하지만 함의하고 있는 바가 많이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디 좆가세요 사건 났을 때 원래는 그게 약식 기소가 됩니다. 좆가 이 말밖에는 사실 문제될 말이 없어요. 네. 근데 이걸 갖고 검찰이 정식 기소를 했습니다. 사실 약식 기소로 하면 벌금 내고 끝날 일 아니에요. 정식 기소를 했어요. 야.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 번도 검찰 경찰에 소환 요구에 불응했거든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처럼. 예, 절대 안 나갔어요. 야. 그래서 결국에는 길거리에서 지명 통보, 사실상 체포가 됐어요. 또 집에까지 찾아와서 우리 아내한테 수모를 주고 어떤 씨부랄 새끼인지 모르겠지만 너 죽는다 나한테 한번 걸리면 이 새끼야 내 맷집이 얼마나 강한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실제로 한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았죠. 그렇죠. 그런 동안. 참 재밌는 게 말이죠. 1심, 2심, 30까지 갔어요. 결국 이제 20만 원인가 30만 원 벌금인데 선고유예. 한 푼도 안 냈어. 아니 씨발 선고유예 50만 원도 안 남을 그 선고유예 나올 것 같고 그렇게 체포하려고 소환하려고 아이고. 참, 그러니까요. 검사들이 화가 나가지고 약식 기소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재판정 다니고 정말 귀찮았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서울에서 수원지법까지도 얼마나 시간 걸립니까? 멀죠. 마포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진짜 멀어요. 그래서 늦게 가면 어떻게 되나 봤더니 후순위로 밀더만요. 예, 그래서 이제 후순위로 해서 이제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진짜 지난 9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하나씩 이제 뭐 제자리를 조금 찾아가고 있기는 한데 이런 불행한 역사가 좀 다시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뭐 짚어주실 게 있어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번에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뭐
공수처 도입이나 뭐 여러 가지 관련해서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의견을 얘기를 했었는데 예. 기자들 앞에서 이제 정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수처를 겸허하게 이제 수용하겠다. 그리고 뭐 경찰들이 너무 이제 권력이 비대해지면 안 되니까 자치경찰제를 좀 도입을 잘하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인권을 좀 보호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 예. 얘기를 쭉 한 거를 보면서 전반적으로는 뭐 시대를 거슬러서 갈 수는 없으니까. 예. 그리고 최근에 검찰이 수사하는 내용들을 보면 나름대로 이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의식 있게 하는 사람들이 주요 포스트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큰 부작용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검찰이 수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것들을 보면 예. 아 그렇지 원래 검찰이 수사하면 이렇게 발표가 나와야지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여전히 사람이 괜찮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지금 시스템에 또 얼척없는 사람들이 수뇌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밑에다가 꽂게 되면 지난 9년 동안 봤던 정말 택도 아닌 일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건 시스템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뭐 공수처라든지 여러 가지 검찰 개혁과 관련된 내용인데 저는 한 가지만 조금 아쉽더라고요. 나머지는 검찰도 국민들의 열망이라든지 뭐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냥 시간이 지나면 대충 폭탄주 한 잔 먹으면서 뭐 경찰 수뇌부하고 화해했다고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표현만 조금 아사모사하게 바뀌었을 뿐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지내왔던 게 여태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고 보면 예.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될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고 확실히 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력의 권한 중에서 예. 뭐 일정 부분이 좀 줄어들겠구나 싶은 생각은 좀 드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킬레스건은 발표한 맨 마지막 부분에 한 문장 들어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 동안 지속이 되었던 검찰의 영장심사 제도는 그대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은 보장하라.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은 안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장심사 할 수 있는 권한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경찰이 영장 치는 건 우리가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단일 구조로 경찰이 경찰청 산하에 쫙 지방경찰까지 굉장히 많잖아요, 인원이. 예. 근데 이렇게 방대하고 비대한 조직이 수사권을 다 틀어지고 있는 거는 자칫 공룡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말은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하명 수사를 만약에 청와대 뜻대로 막 하게 되면 그럼 이건 정말 검찰보다 더 민생에 직결되어 있는 수사를 하는 것이 경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 자치경찰이라고 해가지고 뭐 충청도는 충남경찰청에서 하고 경기도는 경기지방경찰청에서 하고 뭐 이렇게 보고를 받아가지고 컨트롤을 하는 컨트롤 타워가 각 지방별로 쫙 다 나눠져 있으면 각자 알아서 수사를 해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나름대로 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받아가지고 경찰청장 혼자서 다 판단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고 수사에 개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거는 되는데 근데 약간의 어폐가 있는 거 뭐냐면 예. 검찰은 영장 심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자치경찰로 다 짜개져 있는 상황에서 예. 받잖아요. 근데 검찰은 지금 한 몸으로 돼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럼 결국 경찰이 하고 있는 모든 수사는 다 검찰 차원에서 스크린이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검사만 지금은 헌법상으로는 영장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휘도 이제 하는 셈이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영장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싶다. 예. 이것까지 내놓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마지노선이니까 이거는 건들지 말아라. 나머지는 뭐 공수처 생기고 뭐 하는 거 오케이 받아줄게. 근데 경찰만큼은 우리가 놓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100%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말이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충청도에서 기소가 되는 내용. 어쨌든 기소는 검찰이 하는 거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다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법리적으로 일관되게 기준이 적용이 안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스크린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맨 마지막에 집어넣을 만큼 영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좀 그냥 계속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구나. 근데 이거를 알 거거든요. 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런 뭐 사람도 아는데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법률가기도 하고 예. 뭐 조국 수석이라든지 여러 이제 그 법률 보좌하는 곳에서 검찰이 원하는 것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을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영장 심사와 관련돼 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조정이 되는가, 예. 요거를 한번 잘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검찰이 어느 정도 개혁됐는가를 판가름해 보실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예.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네. 영장 청구권을 검찰이 독점하는 거 이거 바꿔야 됩니까? 아니면은 안 바꿔도 됩니까? 저는 검찰만 청구하는 영장은 예.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뜻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영장이 청구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이 얘긴즉슨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여러 군데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라. 근데 그거를 니네만 하는 건 아니고 다른 데도 할 수 있게 할게. 그래야 니네한테 문제가 있는 것도 수사가 진행되면 될 수 있을 거 아니냐. 니네 몰래. 근데 지금은 검사들이 비위 사실이 있어서 검찰 내부에서 만약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라면 그 내용을 자기가 영장을 쳐야 되는 거잖아요. 검찰이.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문제가 돼왔던 거라서 언론에 드러나가지고 뭐 특임 검사가 임명이 되고 내지는 뭐 특검이 도입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대대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은 그냥 조그만한 사이즈의 검사 비리 이런 것들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묻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좀 진행이 되려 그러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어느 정도는 나눠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한번 유심히 따라가서 보시면 그게 쪼개졌다. 그래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들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곳도 같이 가지고 있다. 뭐 그게 공수처가 됐든 경찰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요. 그게 쪼개진다 그러면 요거는 가시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자, 세월호 참사의 비밀, 진상 다 드러나고요. 책임 있는 사람들 처벌 제대로 받도록 하고 아울러 검사의 영장 청구 독점 이 현상도 개선이 되고 수사기관이 뭘 하더라도 신뢰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김프로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